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금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이런 거잖아요. 자산 시장의 폭주. 네.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잡힐 것 같다라는 네.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죠? 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거는 댓글 봐서 알아요. 네이버 댓글 보면 네,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그 자산 시장의 주식인가요? 주식이든 뭐 부동산, 부동산 네. 특히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 네. 뭐 이런 거 많이 댓글. 맞죠. 네.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럼 좀 그런 게 잡혔나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일단 미국은 그게 되게 확실해요. 미국은 통화 정책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영향받는 게 너무 확실하고 네.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하면서 유동성을 풀어버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주가가 확 오르고 그게 거의 완전 정비례예요. 거의 정확하고 금리 인하하면은 무조건 자산 가격은 다 오르는 걸로 미국은 굉장히 정확하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 어느 정도는 따라가잖아요. 주식시장이. 네네네. 그래서 그 통화량 공급하는 거는 거의 확실한데 그게 뭐 사실상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결국은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 돈으로 표시되는 명목 자산 가격 자체는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미국은 항상 조정 왔거든요. 예, 2018년 때도 그랬고. 근데 금리 인상 초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금리 인상 초기까지는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뭐 중간 정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초기면은 당연히 인상한 금리 인상의 폭이 작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미국 연준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했던 걸 보면 금리 인상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거든요. 네, 한두 번 하고 멈추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연속적인 인상을 쭉 하게 되고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중반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미국 주식시장 조정은 항상 왔었어요. 2018년, 2019년 때도 그랬고 그때 미중 관계도 문제였지만 미국 금리 인상도 같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뭐 원래 2019년까지도 계속 올린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2018년까지 인상하니까 완전 주식시장 좀 무너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19년부터 다시 인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되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움직였을 때 자산 가격의 움직임, 그게 되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했을 때 중앙은행이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 그런 게 좀 미국은 뭐랄까 예측 가능하다랄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2018년에 금리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기준금리 올렸죠. 네. 그죠. 2017년, 18년 이렇게 미국 올릴 때 같이 올렸어요. 그리고 19년에 미국 인하할 때 같이 인하했고. 그러니까 인하하면서부터 우리도 주식시장 돌고 부동산으로 다시 가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동성 많이 풀린 이런 상황들 이제 계속 주시하고 있을 건데요. 중앙은행이나 정부나. 그래서 아마 좀 유동성이 좀 너무 과하다 또는 뭐 어느 한쪽 자산으로 너무 돈이 쏠려간다 이런 게 보이면은 아마 금리 인상 검토될 수 있을 거예요. 금리 올라가면은 자산 가격이 빠지는 거는 지금까지는 뭐 작동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속도나 폭 그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요새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예전만큼 되게 뭐 1% 막 이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가 어느 수준이냐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금리 올려야 부동산 잡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맞는데 이제 정책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볼 거예요. 부동산을 그러면은 완전히 이렇게 다 무너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거기에 달려 있는 그거를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들 또 그걸 자산으로 갖고 있는 가게들 뭐 복잡하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조정 정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정도? 사실 그런 정도를 원하는 정도로 아마 정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금리 인상의 폭이 아주 미미하게 천천히. 그래서 2017년, 18년에도 1년에 한 번씩 2번 인상하고 인상 사이클 끝났거든요. 좀 이렇게 찔러보고 괜찮아? 그렇죠.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왜냐하면 부채도 지금 많고 부동산 오른 것도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거를 그럼 갑자기 꺼트리는 것도 부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신중하게 하더라도 네. 어쨌든 초반에 통화정책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통화정책 방향은 바뀐 거죠? 바뀐 거죠. 이미 바뀌어 있다. 지금 이제 미국은 일단은 표면적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네. 미국은 아직까지는 바뀐 것 같진 않고요. 네. 신흥국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금리 인상 쪽으로. 네,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늦췄다가는 그때 언제였죠? 신흥국들이 한번 난리 났던 적 있잖아요. 네. 미국 금리 인상하니까. 금리 인상 2013년 때? 그때 정도? 그렇죠. 그래서 신흥국들이 그때 한번 출렁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런 느낌만 나도. 맞아요. 그죠. 중국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신흥국들도 그런 대응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좀 세련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할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좋아졌을 때 미리미리 조금씩 정상화로 이제 가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통화가 빠져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가 여기 미국이 세지고 클 때?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서는 미국이 유지를 하고 그런 국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금리 인상했으니까 우리는 먼저 금리를 하고 외국인 자금 들어와서요. 그런 식으로요. 근데 아마 우리가 첫 번째 금리 인상할 정도 되면 미국도 곧 인상할 거라는 기대는 이미 깔려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 기대 없이 우리가 먼저 인상을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 이미 좋아진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이게 아까 지금까지 지금 통화 정책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주식이나 이제 전문가분들 나와서 듣는 게 이제 주식과 채권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채권은 이제 금리 하락 사이클에 돈을 벌고 금리가 인상되면은 채권은 돈을 까먹는다. 그럼 주식도 까먹고. 그렇죠. 금리 인상되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빠진다면서요. 그러면 금리 인상 사이클일 때 강세인 자산은 없는 건가요? 그게 약간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술렁술렁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가 이제 코로나 직후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이때는 주식이 확실히 좋았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서 약간 정점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금리는 여전히 올라가고요. 아니 뭐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좋아진 거 전혀 못 느끼겠는데 이미 경기가 정점이라는 게 너무 서운한데. 진짜. 그렇잖아요. 홍대 나가 보셨어요? 아니요. 어디 사세요? 전 여기 마포에 사는. 마포. 아니, 홍대 신촌 완전 아작났잖아요. 지금 그죠? 상권이요. 뭐 경리단 이런 뭐 이태원 다 완전 난리 났거든요. 다 비어 있죠. 근데 근데 경기가 이미 고점에 다 왔다.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자산이든 경제든 다 사이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정점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선행지수 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 정점 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올해 중에는 경기상으로는 정점이 오는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수출로 보면 올해 지금 숫자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되면은 이제 어쨌든 안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YOY 증가율 기준으로 모멘텀은 떨어져요. 이제 그렇게 떨어지고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전년 워낙 안 좋았으니까. 워낙 안 좋았던 기저가 상반기에 강했고 이제 하반기 되면 또 작년 하반기 기저기 때문에 YOY 증가율은 조금 꺾이긴 할 거예요. 상반기보다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경기 확장 국면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별로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플러스로 돌아서서 정점을 향해서 그 정점이 언젠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거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데 작년 하반기만큼 주식시장이 예를 들면은 거침없이 신경 쓸 게 전혀 없이 오르기만 하기에는 이제는 금리가 같이 오르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경계감이 같이 생기는 국면이에요. 아니 통화 사이클이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그때는
이 주식시장 이런 쪽으로 온 게 2009년이었거든요. 네네. 처음에 이제 입사한 게. 네. 근데 원래 그때만 해도 처음에 네.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이게 소프트 패치가 있니, 뭐 WDB 오니 네. 막 이러다가 네. 그러다가 경기가 살아날 것처럼 하다가 또 죽고. 다시 유럽 위기가 오면서 또 죽었다가 맞아요. 또 중국 뭐 급락하고. 네, 막 그러다가 미국 신용 등급 한번 강등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근 10년 걸렸죠. 그래서 그 경기 사이클이 도는 게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금리가 이렇게 시장 금리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고 했다가 뭐 테이퍼링 한다고 하다가 그랬다가 다시 QE3를 했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또 못하고 고용도 오는 것 같더니 고용도 다시 안 좋아졌다가 막 그렇게 한참 걸려서 제가 방송국에서 한 7년 정도 일했는데 7년 내내 회복을 못하고 회사 결국 그만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017년, 18년 가서 이제 인사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이게 사이클이 훅 해서 훅 이렇게도 사이클이 끝나나요? 그래서 이게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과거 금융위기 위기랑 좀 다르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 정책 대응이 좀 달랐거든요. 그때는 정부에서 재정 풀긴 했는데 그때도 풀기는 많이 풀었는데 미국이 GDP 대비 한 마이너스 10% 정도 재정 적자를 썼어요. 근데 쓰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긴축으로 재정을 돈을 더 이상 풀진 않고 조금씩 이제 플러스로 흑자 전환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해서 금융시장에 돈을 투입은 했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실물 경제상으로는 돈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물가 계속 안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물 경기도 뭐 계속 지지부진하고 남유럽 쪽이 또 터지면서 더 이게 길어졌었잖아요. 근데 남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때 정책 대응이 그때 디폴트 그리스 얘기도 나오면서 긴축을 했거든요. 돈을 푼 게 아니고. 맞아요. 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고, 헤어컷 시키고, 채권자들 다 손실 나고, 뭐 국민들도 다 힘들고, 막 시위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안에서 뭐 정당이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책 대응부터도 달랐고, 지금은 그냥 돈을 확 풀어버렸거든요. 실물 경기로 각 가게도 더 빨리 푼 거죠. 신속하게 되게 많은 규모로. GDP 대비 미국은 올해 바이든 정부가 푸는 것까지 하면 거의 25% 넘게거든요. 전체 국가의 GDP,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한 4분의 1 정도 돈을 확 풀었다는 거는 굉장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된 건데 지금은 이게 미국 가게들이 아직은 뭐 실업인 상태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본격적으로 소비로 쓰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는 주식으로도 가고 일부는 가상통화로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가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은 아직 예금으로 잡혀 있는 걸로 나와요. 데이터상으로. 지급을 했는데도? 불안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언제 내가 계속 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아마 이게 백신 접종이 좀 이제 더 많이 확산이 되면 또 뭐 직장으로 돌아가고 하면은 이 돈을 소비로 쓰기 시작하는 시점도 올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아마 물가나 돈의 회전이 되게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랑 이번이랑은 조금 정책 대응부터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 조합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거 안 된다고 재정을 더 써야 되는데 합의가 안 돼가지고 뭐 재정 절벽 오고 그래가지고 신용 등급이 강등됐었잖아요. 원래 미국이. 각국이 유럽 같은 데는 재정으로 합의를 본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나라들도 다 다르고 너가 더 손해 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아예 방향을 사실 통화 정책으로 금리 제로까지 내렸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재정으로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서 좀 얘기가 다르다. 그래서 금리 인상도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명확하게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올 것 같아요. 빨리 조성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연준이 어떤 선택할지는 사실 퀘스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빨리 막 경기가 훅훅 바뀌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기준금리 인상할 거냐 이게 지금 시장의 관심인데 저희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고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뭐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한국은행이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금리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데요. 네. 지금 기준금리는 이제 0.5%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0.75나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은 통화량을 줄여야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그런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네. 금리를 그러면 왜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이제 안 올리게 되면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마 인플레이션과 버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들이 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도 어느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건데요. 네. 우리가 같이 기준금리를 발맞춰서 인상하지 않으면 원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일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안정적인 흐름으로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면 네. 수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어떤 그러한 명분 없이 그냥 기준금리 인상 안 한 채로 가게 되면 아마 원화의 약세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해외에서 바라보는 신뢰? 네. 신뢰도 이런 것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이 통화정책을 움직이면 네. 우리는 기초통화국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는 미국하고의 통화가치, 상대적인 가치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러면 한 언제 인상을 하는 것 같나요? 미국은 저희가 내년 말 정도 첫 번째 금리 인상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인상할 걸로 예상되네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도 네. 한국이랑 중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2011년에 그 당시에도 처음 인상했었고 미국은 2015년에 가서나 인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차이가 나는 거는 그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이 네. 정상화 궤도에 오르는 게 언제냐의 차이에 달려 있어서 그때도 중국하고 한국의 경기 반등이 굉장히 좀 이렇게 빠르게 반등을 했어서 먼저 인상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비슷해요. 이게 IT 주도의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경기 반등하는 어떤 반등의 폭이 한국이랑 중국이 되게 좀 일찍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을 먼저 정상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의 목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은 미국도 아까 이제 어느 경제 등지 간에 경제가 좀 정상화가 되면 기준금리 인상 그 시점부터는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그렇게 보면은 올해 말에부터 금리 인상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계속 뒤로 보내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계속 우리는 더 나중에 하겠다.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시장에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좀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키우려고 하고 있다? 네. 그러려면은 금리 인상 빨리 하면은 그게 현실화되기 어렵거든요.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뭐 2% 중반이든 2% 초반이든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면 네. 장기적으로 어떤 시중의 금리도 그만큼 따라 올라가게 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발생하면 네. 시중 금리가 따라 올라간다. 네,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올라도 되는 경제 여건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통화 정책 금리라는 거는 해당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사실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체력이 너무 약한 경제면 금리 못 올리거든요. 금리가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네,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도 금리를 한꺼번에 긴급하게 확 내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금리를 올릴 때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나라가 이 정도의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체력인가 그거가 사실은 금리를 최종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상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 물가도 높고 성장률도 높고 뭐 인구 구조상 뭐 전체적으로 성장성 이런 거 보면은 뭐 기준금리를 뭐 5% 7%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뭐 고령화일 수도 있고 뭐 이러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상한이 그거보단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상한을 높여보자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금리의 잠재적인 어떤 경제 캐파를 네. 좀 높여보자. 근데 그 경제 캐파라는 것이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GDP라고 그냥 봤을 때 네. 그냥 실질 성장이라는 게 있고 물가라는 게 있고
두 개의 조합이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명목 GDP,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성장률이 될 거거든요. 근데 실질 GDP라는 거는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 구조적인 게 영향을 미치고 뭐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구조로 굴러가는 거고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개입을 할 여지가 있거든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근데 딱히 지금 한다라는 거는 특별히 뭘 한다는 건 아니라 이미 유동성 많이 풀었잖아요. 그거를 긴축으로 당기는 시점을 뒤로 천천히 지연을 시키면서 경제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 사실 기다리는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다가는 계속 우리가 경제를 계속 스무스하게 끌고 갈 거다라는 기대를 계속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 시장 참여자들이 뭐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꾸준하게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사실 투자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계속 한 10년 계속 디플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저물가, 저금리, 일본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계속 그렇게 낮고 앞으로도 계속 낮을 거라는 기대가 만연하면 투자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바꾸려고 지금 한다. 네, 그거를 연준이 작년부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단 아까 컨센서스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든 뭐 자산 매입 축소를 하든 그런 게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자산 매입 줄일 것 같고 금리 인상은 내년 말부터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건 컨센서스거든요. 시장 예상이거든요. 많은 참여자들이 그렇게 대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준이 그거대로 할지 아니 그거보다 더 뒤로 그 시점 더 뒤로 보낼지 그러니까 그 후자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이러한 통화 정책에 대한 목표를 아예 바꾼 거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더 높은 인플레 기대를 시장에 불어넣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를 올릴 때 더 급하게 올려야 되지 않아요? 나중에 그러면? 그게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자기네가 이걸 되게 매니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되게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끌어올려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인상하고 그 다음에 또 천천히 이렇게 쇼크를 주지 않으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연준은 할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하는 거고 시장 참여자들은 말씀하신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 제때 인상을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경험대로 경제가 이 정도 올랐으면 이 정도 인상을 하고 유동성을 축소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을 계속 뒤로 지연을 한다?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건지 이런 불확실성들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일단 경험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룬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적자 국채 발행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물가도 갑자기 너무 물가에 대한 기대가 막 높아지니까 채권 금리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국내 채권도 국내 채권 금리도 많이 올랐고 기준 금리 인상 안 해도 지금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오르면 채권은 이제 손실이 나는 거라서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시기에는 그러면은 자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짧게 보면 올해 정도까지 보면 인플레가 과거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1%대 인플레 이거보다는 수준은 높아질 것 같아요. 그 정도 높아진 수준으로는 올해 내년까지 정도까지도 갈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인플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지가 되는 자산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권 안에서는 이제 그냥 정해진 금리 주는 그냥 채권보다는 이제 물가연동 국채나 아니면은 회사채도 괜찮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돈이 계속 풀리면서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아지는 애들도 있고 신용등급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를 좀 더 주니까 회사채는 금리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크레딧이 개선돼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금리 하락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자산군 안에서는 인플레에 대해서 해지되는 것들은 뭐 사실 채권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도 그렇고. 인플레 해지 자산.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것들. 부동산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원자재도 포함이 되고.
2018년에 우리나라는 그 아파트도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죠? 네, 네. 부동산도.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인상의 배경으로 부동산을 꼽았었죠. 네. 그러면은 그런데도 올랐으니까. 네.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있었나요? 2018년에? 그때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고, 네. 근데 사실상 우리는 그때 이제 정권 바뀐 다음이었고, 네네. 부동산 가격을 좀 잡아야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여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인상을 뭐 했는데 인상 2번 하고 나니까 벌써 경기 사이클 꺾이는 쪽으로 돌아서서 그냥 끝난 거죠. 네. 더 못 올리고. 네. 그때 이제 미중 관계도 악화되고 하면서 네네. 뭐 이제 반도체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하면서 2018년 중반부터는 다시 경기가 좀 내려갔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금리는 이미 통화 정책은 네. 이제 완화의 시대는 네. 저물고 있다 이미. 서서히 그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미국도 지금 일단 이제 다음 스텝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네. 이제 줄이는 쪽일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은 이거 미국 주식 이런 거는 좀 빼는 게 낫겠네요. 근데 제가 주식 전문가는 사실 아니라서. 네, 근데 금리가 오르는 거에 특별히 민감한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완전 제로 금리일 때 많이 올랐던 것들, 그러니까 유동성의 흠에 온전히 의지해서 올랐던 것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있지 않을까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네. 근데 반면에 동시에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 백신이 또 이렇게 다 접종되고 하면 그러면은 미국 실물 경기 회복되면서 또 거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네. 그리고 금리가 좀 높아지더라도 그거를 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은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어떤 주가 지수라는 거는 이 모든 게 다 합쳐진 거다 보니까 네. 아마도 금리가 올라가면 지수라는 부분은 아마 조금 그 부담은 좀 느끼긴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게 되게 먼 얘기처럼 네. 외면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거의 이 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네. 외면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또 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네. 이거를 그냥 좀 너무 부담되고 싫다고 덮어놓을 주제로 네. 두면은 내가 네. 그거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좀 관찰을 하면서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이게 네. 되게 임박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지금의 경제가 나아가는 방향 자체는 개선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아마 정상화를 생각하는 쪽으로 갈 거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줄여놓을 때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신가요? 예. 그러니까요. 이 사이클에서 안 까먹고 네. 지금의 부를 유지한 사람들이 다음 네. 사이클에 또 더 큰 돈을 벌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때가 오는구나. 금리 인상 얘기를.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